보통 신입사원이 1년 이내 30%가 퇴사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퇴사라고 30%만 남습니다. 다른 모든 직종을 평균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10%나 더 높은 비율이니까 그냥 단일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좀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진짜 많고요.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법의 상당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뭔가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인가 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진상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진상인 사람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뉴스를 보면 진짜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하는 그런 노동 관련 사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그 회사 대표가 직원을 저기 세워놓고 활 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진짜 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내가 지금 벌써 노안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안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회사의 우위를 이용해서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데, 이게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괴롭힘을 멈추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장이 괴롭혀. 근데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사장을 어떻게 다른 회사로 보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왜냐면 이제 그 회사가 노동부에 의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 가지고 사실 징역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벌금이 좀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벌금을 받으면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더 큰 괴롭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 불합당한 그런 사건을 제가 실제로 마주한 적은 저는 다행히 아직은 없었고 뉴스에서만 마주했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님이다, 진짜 회사 대표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그건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장이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데, 사실상 진짜 대표인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일단 정규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보통 신입사원이 1년 이내 30%가 퇴사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퇴사라고 30%만 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40%, 1년 이내 퇴사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모든 직종을 평균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10%나 더 높은 비율이니까,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5년 동안 남는 사람이 30%라고 했잖아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남는 사람이 한 30%나 2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일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간호사가 일이 힘들어요. 왜 일이 힘드냐면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작은 병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준중형 사이즈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교대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해서 24시간 8시간을 쪼개는 그런 간호사분들이 일단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수술을 하는 간호사분들은 보통 2교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이나 언제까지 이제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 이제 야간에 응급 당직 수술, 그럼 거기도 2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응급 상황과 평상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다 보니까 근무 환경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태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너무 괴롭히다 못해 태워서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그런 안 좋은 악습이 굉장히 남아있는 게 간호사고, 근무 환경도 기본적으로 좀 힘들고, 교대 근무가 굉장히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사람도 많고 일도 어렵고, 그게 다 이제 복합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의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의료 쪽에 자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의료 쪽에
그 의사들의 고민, 의사 쪽에서 이제 화두는 약간 인기과에만 몰리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쪽에는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쟁점이잖아요. 근데 의료 중에서도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롱 면허가 너무 많은 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돼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간호학과는 오히려 계속 약간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히려 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다 주는데 간호사가 안 주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는 취업도 잘 되고 전문직 자격증이라서 간호과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그 자격증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그 비율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 직무로부터.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보면 의료 쪽에서 간호사들의 가장 오래된 고민들, 장롱 면허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같이 일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항상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나갔어요. 더 힘들어지고 또 나가,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항상 병원들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은 체감상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운이 좋은 노무사라서 나쁜 사람들 많이 안 만나봐서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랜차이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가 임금 체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0% 정도 네, 그런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보통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카페라던가 이런 곳에는 이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상대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단일 비율로도 굉장히 많고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근로자 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제 이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을 처음 뽑아보시는 분들이에요.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일단 일이 바쁘니까 사람을 좀 써야겠어 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동에 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제 노동법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1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10인 미만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장님이 혼자서 뭐 일도 해야지, 뭐 세금도 내야지, 뭐도 해야지, 뭐 사람 관리도 해야지 할 거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런 작은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사실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자가노동 착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사장이지. 그래서 혼자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좀 잘 모르셔서 이런 임금체불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큰 사업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큰 사업장으로 가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장 가시는 게 좋은데 한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은 그러니까 직원 수로 그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30인 이상이면 거의 다 적용돼요.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뭐 연차라던가 뭐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 30인 이상 사업장은 거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진짜 많고요.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법의 상당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의 권익을 찾을 때 좀 힘든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회사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뭔가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긴 너무 분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가족 간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 간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무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간에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가족 회사라고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 사촌 이내 이제 혈족과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기업을 이제 가족 뭐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법에서 그런 경우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10명, 20명이라도 진짜 다 사촌 이내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도 가입 못해요. 산재만 가입하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첫 번째 외부인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2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근로자는 나 하나니까. 그래서 가족 회사인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사실 사촌 이내 친인척 넣고 나면 실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조심하라라는 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그 큰 거는 일단 시간의 수당을 못 받는 것과 그 연차 유급 휴가가 없는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도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일에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그런 근로시간의 제한인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도 알아요. 정부도 알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너무 열악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거를 다 적용하면 그 사업장님들이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워둡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근로자잖아요. 근데 이제 불쌍한 사람들까지 같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의 근로수당 같은 것도 150%씩 받는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이 제외되고 또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시면 이제 노동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근로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완전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긴 좀 못한데 원래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게 되면 그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였다라고 하는 이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당한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들고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노동위원회 못 가면 솔직히 말해서 민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연봉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소송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금액상 솔직히 여기 거의 최저임금이나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경우에 불과할 텐데 그러면 사실 내가 부당하게 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면에서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이제 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다투는 것도 한 개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0일치의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옛날에 미국 영화를 보면 갑자기 You are fire 이러면서 박스떼기에 자기 막 짐 챙겨서 그날 얘기하고 막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한국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가 당했을 때 어려움을 고려하고자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30일치만큼 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딱 보고 관상을 딱 보고 너 이렇게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적으로 진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뽑을 때 직무를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회사에서 할 일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그런 내용 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완전 최악이지. 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같은 분위기의 따뜻한 분위기가 근로자가 생각하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장님이 생각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우리 회사에서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오해 소지가 좀 적고요.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직무 내용을 보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 경력 있는 신입 이런 거 되게 선호하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면접 볼 때 확인하기도 좀 쉽고요. 그리고 그냥 약간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그냥 막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딱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채용을 하기가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나는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직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라라는 내용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반드시 수습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습 기간을 뭐 많이 두셔도 되고 적게 두셔도 되지만 저는 수습 기간을 꼭 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수습 기간이라고 하는 건 노동법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런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다라고 해서 제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줄게. 그 기간 동안에는 약간 노동법을 느슨하게 적용해 줄 테니까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봐. 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꼭 수습 기간을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 2달이나 3달 정도는 두시고 한번 회사에서 그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채용으로 거치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뭐 멋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습 기간 동안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안 맞는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런 비용,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수습 기간을 명시를 하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